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독감 백신 이송 중에 상온에 노출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독감 백신 최악의 경우엔 수백만의 분을 폐기해야 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아이한테 맞췄던 그 백신 괜찮은 건지 찜찜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백신 안전성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이 수정됐습니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나는 2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돌직구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락가락 2만 원 정답 공개합니다. 35세에서 64세는 안 준다. 줬다가 안 주기로 해서 반발도 일각에선 있고요. 전 국민 지원 밀어붙이던 정부 여당. 야당이 효과 없는 선심연금이다. 라고 반발을 해서 결국 철회를 한 모양입니다.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 2만 원 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나라 돈 아껴서 그나마 잘 됐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왜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선별하느냐 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독감 백신 500만 회분 폐기 위기. 한국일보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죠. 500만 회분을 전량 폐기할 수도 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데 백신이 없는 트윈데믹 비상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일보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보 물량 17% 공급 과정, 상온에서 노출됐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 안 지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무료 접종은 중단됐습니다. 2주간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시험하겠다. 추가 공급은 불가하다. 전량 폐기 땐 초비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치료대 충분하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아동들에게 맞춘 백신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건당국은 밝힌 바 있지만 백신의 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다시 꺼낸 종전선언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후반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강한 의지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기반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공원을 가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칭칭 코로나 금지줄이 감겨 있습니다. 거리두기 준수냐 과잉 조치냐 논란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목적은 변함없지만 너무 칭칭 누른 건 아니냐 불편하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레 실내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와 또 국민의힘의 소신파 중진 국회의원 김용태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고려대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과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3564, 2만 원 안 준다는 겁니다. 35세에서 64세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종전선언. 대통령이 갑자기 종전선언 카드 또 꺼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43억입니다. 43억을 날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2만 원과 관련돼서 지급 범위를 또 수정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는 오락가락 통신비 2만 원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감 백신의 안정성과 신뢰성, 품질 문제입니다. 어떻게 상온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은 그 긴박하게 뒤늦게 알았을까?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신 상온 노출 제보 전화로 알았다. 제보자가 그제 오후에 질병관리청에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제보자, 독감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한참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확인 작업하며 상온에 노출했어요. 라는 제보 전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신 공급 과정의 규정은 반드시 2도에서 8도의 저온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운반 시 반드시 냉장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백신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다. 더 나아가서 이 냉장 박스나 아이스 박스가 아니라 종이 상자로 배달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 전용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의사 A씨가 신성약품 측이 백신을 종이 박스에 그냥 들고 나와 병원에 옮겼다. 스티로폼 아이스 박스에 넣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이스 박스는 아이스팩도 아니고 그냥 종이 상자에 의사 B씨는 나도 그대로 전달받았다라고 황당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사인 신성약품 측 입장, 상온 노출은 길어야 5분밖에 안 된다. 휴게소 들른 기사가 잠시 시동 껐다. 기사 탓이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이 약품 전문가시고 바이러스 연구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독감 백신이 신성제약 측의 해명대로 상온에 5분 정도밖에 노출 안 됐다. 그리고 그 기사가 휴게소 잠깐 들려서 시동 끈 거다. 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통 과정에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걸 어긴 거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약품 측에서는 5분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김 교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백신에 문제가 생긴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효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능이 떨어지는 결과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은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성에도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둘 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들이 제보하는 거에 따르면 종이 박스에 백신을 옮겨왔다. 아이스 박스는 아이스팩도 아니고 종이 상자에 그냥 옮겼다. 나도 받았다. 그리고 길어야 노출 시간이 5분밖에 안 됐다. 지금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물량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요? 지금 대상 물량이 500만 도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 500만 도스 중에 실제로 납품이 들어갔던 거가 몇 개나 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노출된 것들이 어느 부분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해당이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일단은 가장 관건은 그거고요. 그리고 일단 노출된 거라고 파악이 되는 거는 전량 회수를 하는 게 일단 맞고, 지금 효능이나 안전성 문제를 검증을 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전량 회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접종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향후에 검증 문제는 이따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상온에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중에서 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의무고요. 단 1분이라도?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보건당국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던 걸까요?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전국 유통 신성약품 올해 처음으로 조달 참여. 백신 상원 노출 사고 업체 신성약품 올해 처음 독감 백신 조달 맡은 업체 입찰 2순위인데 1,000억 물량 수주. 백신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가 냉장 유통 준비를 충분히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데다 백신 배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문제가 빚어진 거다. 신성약품은 백신 지방 물량 배송 하청업체에게 맡기기도 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오늘 한 조간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에 저 제보가 우리 정부에게 제보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맞았을 텐데. 그 제목을 보니까 섬뜩해요. 일단 뭐 부모들께서 지금 그래도 안 맞은 게 천만 다행이죠. 예. 혹시라도 저 제보가 없이 그냥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참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99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은 참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본청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정말 잘 대응해 왔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뭐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초래할 것 같아요. 그 개수도 500만 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질본청이 국민들한테 사실 경고하고 심지어는 뭐 그 생활 자체를 통제하는 이유로 가을 되면 트윈데믹이 온다. 트윈데믹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런 게 지금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판이라 과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지금 고통을 사실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나 추석 때 절대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지금 요청을 넘어 경고가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저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아마 정말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만약에 저 제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신성약품 측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하는데 초짜 업체라는 거죠, 소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려 4번이나 낙찰이 유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건을 맞는 업체가 없다가 4번째 만에 이제 이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1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나머지 업체가 모두 백신 제조업체의 공급 확약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참여한 업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료 백신의 병원 납품가가 한 1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이 공급하는 무료 백신 단가가 8,62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약 한 5,300원 정도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냥 그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거대 제약사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는 거죠. 별로 이득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지금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 결국 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 유통을 맡기기만 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 썼던데 최악의 경우에는 백신 500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한국일보가 가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00만 회분 접종 중단. 이게 적지 않은 개수입니다. 2주간 검증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바라기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최소한도로 좀 적었으면 그래서 상당수 많은 백신들이 좀 멀쩡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독감 백신 500만 명분 배달 과정에서 물백신 2주 후에 판가름 난다. 최악의 경우 전량 폐기, 백신 부족 상태가 예고되고 있고요. 만약에 품질 검증 후 문제 없다면 즉시 접종 재개할 거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김정희 교수님. 예. 500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상온에 노출된 게 많아서 500만 분의 이 백신이
이상이 발생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일단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출된 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출된 거라고 파악이 되는 퍼센트지만큼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2주 동안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품질 효능 검증은 가능합니다. 2주 정도면. 근데 문제는 안전성 검증이거든요. 안전성 검증을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성상을 파악할 걸로 보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성상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성 문제는 2주 내에 결정이 안 됩니다. 좀 장기간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노출된 퍼센트는 다 전량 폐기를 하는 게 맞고 그게 500만 도수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면 다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유가 있는데 편의점에 우유가 있는데 상온에 노출된 우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겉으로 봤는데 부풀어 오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거 먹을래? 그러면은 먹을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무슨 논리군요, 그게? 예, 공짜인데 그래도 안 먹을래?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우유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상온에 노출되면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면 전량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태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이 정부의 발표가 있을 거고 전량 폐기 혹은 일부 폐기 혹은 접종 재개 등등의 판단이 나올 텐데 우리 국민들이 그 같은 이 정부의 판단, 백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좀 걱정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노출된 퍼센티가 개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보건당국에서는 다 폐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는 500만 도수 정도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향후의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게 500만 도수가 전체가 해당 안 되고 일부분 몇 개만 해당된다 그랬으면 아마 폐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의약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몇 개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해야지 이게 향후에 500만 도수 전량 폐기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사용한다 이런 생각은 의약품 관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 김정희 교수님 아주 엄격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통신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는 직장을 가진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들이 많은 분들로 봐서 절감되는 게 한 5,2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하기로 다시 우회를 하면서 5천억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다라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돌고 돌아 2만 원 선별 지급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돌고 돌아 어떤 신문은 오락가락, 어떤 신문은 누더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만 원 선별 지급,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 당초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주장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대통령이 생각한 거죠.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결국 35세에서 64세는 제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35세와 64세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인하는 겁니다. 어제 7조 8,148억 원 규모 4차 추경국회 통과됐는데 예산 5,206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통신비를 35세에서 64세는 안 주기로 하면서요. 그러자 회사원 김모 씨, 37살이네요. 딱 못 봤네요. 왕성한 사회활동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항상 의무만 요구하니 박탈감 느껴진다. 자영업자 김모 씨 43, 못 받고요.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40, 50대는 각종 세금과 자녀 양육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 아니냐라고 부글부글. 3564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건 우롱이냐, 4050은 돈 안 줘도 지지해주니 상관없냐, 정부에서 이번에는 나이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라는 일각의 반발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처음에 안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주기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안 주기로 했어요. 여권이 패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낙 코로나 사태가 광범위하고 사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가급적 재정이 허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재정의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번 4차 추경안은 다 빚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가 큰 사람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먼저 했다, 청와대가 먼저 했다, 언론 보도와는 다르던데 어쨌든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정리가 되긴 했는데 34세까지, 16세 34세까지 주고 또 만 65세 이상을 주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34세까지는 왜 주고 또 35세 이상은 또 왜 안 주느냐 이런 논란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한 살 차이로. 특히나 35세 이상 그리고 64세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내는 세대인데 그걸 빼야 할 근거가 사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거 자체를. 그야말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측면인 건데 예산을 절약한 건 잘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받게 됐지만 저도 못 받아요. 사실 받은 적이 없죠. 아직까지. 받은 예. 적도 없고 사실 그것을 받는들 가게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도 아니지만 마치 뺏긴 기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자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중도인 거고 국가의 의존성을 높인 건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쪽 이제 전문가들도 주장을 하고 있던 건데 결국은 여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이 사태를 대응했다가 결국은 여권이 기준을 바꾸면서 역풍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렇게 돈을 아낀 것과 관련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추경협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낀 돈, 그런데 룸살롱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3040 통신비는 취소했는데 룸살롱에 200만 원 준다. 어제 국회 4차 추경 통과 통신비 지원, 선별 지원으로 축소됐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200만 원 지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요.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을 왜 주냐. 코로나 시국에도 석 달간 600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빼라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룸살롱에 200만 원 왜 줍니까? 일단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흥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흥하고 주점. 주점은 당연히 술 마시고 안주 먹고 하는 게 주점이고 유흥이 뭐냐? 이 유흥이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유흥 접객원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이 있고요. 유흥주점 영업이 있는데 단란주점 영업은 거기 가서 이제 노래하고 노래방 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단란 그 주점이고 유흥주점은 여기에 접객원 여자 접객원이 있는 경우가 유흥주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굉장히 시설 같은 거나.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합시다. 이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국가도 어려운데 어거지로 빚을 내가지고 이걸 갖다 분배하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적 자금인데 이런 공적 자금을 분배할 때, 배분할 때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본도 많이 투여가 됐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서상으로 좀 국민 정서상으로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유흥주점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권인숙 의원의 지적은 저는 경청할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110명으로 확 늘었는데 김정희 교수님,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70명대, 50명대 마음을 놨는데 다시 110명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증가를 하고 어느 날은 감소를 하는 거고,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추석 때까지는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갔다가 세 자릿수로 갔다가 계속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집 유지를 하다가요. 관건은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준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사회적 범죄라는 낙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락한 모든 문안을 활용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 차단할 예정이며, 광화문에서 예정돼 있는 개천절 집회 개최에 대해서 여권의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진 건데요. 이재명 기자, 반사회적 범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8.15 광복절 집회를 저희가 봤지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600명이 넘어선 걸로 이렇게 보이던데요. 그게 또 이제 또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한 군데서 시작되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집회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방역망이 무너진다면 그건 분명히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회 자체를 그러니까 집회 자유 자체를 지금은 공공의 안녕을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 발언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 인천지법에서 그런 판결을 했던데 방역 수칙을 6가지를 요구해서 집회를 허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m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심지어 KF80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마스크까지 특정을 해서 모든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해라. 그래서 약 한 70여 명이 집회를 하고 2시간 뒤에 바로 해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는 차원에서 집회를 관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집회 자체를 방역 관찰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아예 반사회 범죄자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지금 방역까지 정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화하는 한 단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의 박성현 상근 부대변인 모셨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는 대통령의 반사회적 범죄라는 발언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는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코로나 국면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재확산된 이런 코로나 국면입니다. 그 8.15의 경험을 우리 사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회를 주최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집회의 양상이나 집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사회적 집회다 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노력이나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가짜뉴스를 유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생명과 안전, 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김진태 전 의원 등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차를 타고 하는 것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했고요.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 국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집회를 하지 말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김용태 전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회하지 말라라고 자제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집회를, 개천절 집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방식이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지난번 8.15 집회 때 뻔히 보고서 강행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 나아가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끼리도 못 보게 생긴 판에 이런 거를 강행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는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불어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강행했을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지, 미리 지금 예단해서 이걸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 자체가 집회 자체를 지금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권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본인이 필요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집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금지하는 것, 그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지금 예단해가지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예단한테 얘기하는 건 매우 지금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해찬 전 대표의 만화 전기 출간 기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이해찬이 영화배우가 됐으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해찬의 승부과 연관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예리한 수술책이었습니다. 언제 나오면 노래를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돌돌 떠나다니면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막 행행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참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저 장면을 보고 이해찬 전 대표를 향해서 예리한 수술칼, 조용필 이라는 각종 예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대표를 향한 뭐랄까요, 굉장한 예우를 갖춘 표현이긴 한데 조금 보기에 다소 좀 민망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박 대변인. 글쎄요, 저는 다른 맥락을 떠나서 이해찬 대표는 우리 정치계의 원로시죠. 원로고, 또 직전까지 민주당의 대표를 하시고, 평생을 이제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평생을 민주화운동을 하셨고, 학생 때부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좀 젊음, 활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는 물론이고 정치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원로들이 정계를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저런 행사들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너에서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는 않습니다만은 보기보다 굉장히 젊고 발랄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많이 시도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만화로 이번에 책을 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가십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민 기자. 예, 이해찬 대표하면 정말 가장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정치인이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이제 국회 입성해서 32년간 정치하면서 본인 선거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정권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올해 총선에서 거의 민주화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면서 어떤 유종의 미를 잘 거뒀는데, 어제 보면서 굉장히 훈훈한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런 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목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 갈등을 줄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건데, 어제도 건배사가 가자 20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을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해찬 대표인데, 그런 정치의 목표에 대해서 뭔가 후배 정치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는 쪽에 메시지를 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정치적 성향이라는 제목을 알아봤습니다. 선관위원, 조성대 선관위 후보자의 발언들이 어제 소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야당에서는 조성대 선관위원회 과거의 정치적이고 극단적인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말들이 무척 원색적입니다. 교수로서도 부적합한 너나 잘해 임마 XX 머무른 X 찌질 거의 19금 수준이에요. 공정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저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쓰레기 같은 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렇게 낙선운동까지 주장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딱원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 조성대 선관위원회 과거 발언이 어땠길래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과거 발언들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 일주일 전에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요? 박원순 당시 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만세 삼창. 이인영 장관은 친한 선배로 지칭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참모 발언에 너나 잘해 임마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개그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결정적인 조성대 선관위원 과거 발언의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김용태 의원님,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중앙선관위원회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는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거군요. 민주주의의 두 축, 기본 원리가 하나는 법치주의이고 또 하나가 공정선거입니다. 사실 이 선거 지형, 정치 지형이 기울어질 수는 있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그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심판의 역할이 선관위 위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이 조성대 선관위원 말고 그 전에 사실 선관위 전체를 총괄하는 상임선관위원이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 지금 상임선관위원이시거든요. 여기에다 대고 저렇게 지금 조성대 이 교수까지 이제 선관위원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된 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면 당연하죠. 누가 뭐래도 조성대 지금 후보자는 공정성이나 전문성 차원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관위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제 저는 그 발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민주당 의원이 조성대 후보자에게 만에 하나 선관위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어떤 이런 결정을 하려면 그걸 막아줘야 하는 게 당신의 역할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전에 당신이 민주당에 도움되는 발언을 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로 이 선관위를 이제는 어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치어리더나 아니면은 응원 대장의 역할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하여튼 이 조성대 후보자가 어제 몇 가지 이 청문회 과정에서 예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나름 평가를 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왜 잘못 인정하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또 꼼짝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이 좀 컸습니다. 야당의 의견들 김용태 의원님 전해주고 계시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조성대 후보자가 과거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과거 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논란 당시에 이 조성대 당시 한신대 교수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조국 딸 입시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 뉴스를 타고 공분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명문대 진학한 학생 모두 조사해보면?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덕의 탈선 정치권 위선의 분노,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십자가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 요구하는 게 적절한가? 라고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를 합니다. 액수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라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두둔을 했던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소위 그 부하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다가 조 전 장관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성대 후보자가 밝힌 겁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일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처음에 조국 사태가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게 설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을까? 가짜 뉴스다. 아까 그 조성대 후보자도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그 너무나 이제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나 뭐 다 그 법정에서의 태도 같은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이제 김용태 전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갖다가 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명확하게 1조에 나와 있어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것.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사유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이냐면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임명이 됐어도 정당에 가입은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해임이 되는데 이제 그 조성대 후보가 뭐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겠죠. 근데 되시더라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원회 이슈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가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왜 잘못했다고 답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드루킹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는 말씀이세요? 저거를 남긴 이유는 저런 그 유의 선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조국 교수 사건이나 김경수 지사 재판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좀 당당하세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대변인님, 조성대 후보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거의 뭐 잘못했습니다 같이 들리는데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여당에서 왜 호통 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을 다른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가치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SNS도 활동도 하고 자기 발언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선관위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바로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이 추천하는 이제 선관위 위원들 청문을 벌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관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그걸 보장해 주셔야죠. 예.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어제 이례적이었어요. 여야 의원 모두에게 조성대 후보자가 야단 맞았어요. 여야 모두에게. 그렇죠. 사실 좀 이제 어쨌든 여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왜 입장을 바꾸느냐 이러면서 이제 질책하는 모습이 그냥 이례적이죠. 조국과 김경수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말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두둔을 했다가 왜 다시 입장을 바꾸느냐 이러면서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전 분명히 그런 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선관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선관위원회에게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일 텐데, 물론 아무런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늘 얘기하지만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선관위원을 추천하면서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박원순 시장을 두고 만만세 이렇게 하는 굉장히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는 과연 예전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본인이 사과를 했죠. 특히나 이제 천안함 북한 소행을 두고 이제 개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사과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청문회 보시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생각이 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를 좀 듣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과거 엄청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개그라고 얘기했었던 조성대 후보자가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이라고 하시지 말고 누가 저질렀어요? 그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희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종전선언 불씨를 다시 지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자, 대통령의 종전선언 강조.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무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북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1, 2차 북미 회담 모두 성과 없이 끝났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최근에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 그 건물도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해석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당연히 북한이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김용태 의원님,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결국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임기가 끝나가니까 궁여지책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도 손바닥에 맞아야지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종전선언의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과 미국이나 유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유엔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가 우선되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철저한 검증 이후에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중재안을 냈는데요. 자, 그것도 이제 깨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는 종전선언부터 하면 비핵화가 뒤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이제 딜을 해서 무언가 평화를 갖고 오겠다라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후퇴한 상황인데, 과연 지금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 북한에 대한 그 제스처가 계속 그 브로킹을 당하니까 급한 마음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이 현실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유엔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종전선언을 좀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것을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자, 박성현 대변인,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아무런 성과 없이 임기가 끝나니까 나온 궁여지책이란, 비판까지 주셨어요.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이제 유엔 총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말씀은 사실, 특별한 말씀이거나 달라진 말씀은 아닙니다. 2018년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분명히 그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나간다, 이런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도 세계 관련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 한반도는 종전선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후 문제라기보다는 자칫 어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다라는 기존을 일관되게 갖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는 사실 핵심적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아마도 목적하신 바는 그 동북아 방역 보건 협의체,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이 이룩한 해외 방역의 성과, 이것을 동북아와 나누고, 그리고 빈곤국가 가난한 나라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좀 더 기여를 하자, 이런 것이 주된 것이었고, 아마 여기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북한 문제도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냐, 이런 좀 실질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핫플 두 가지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장 안마, 출장 마사지에 속아서 43억 원을 남성들이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뜯긴 건지, 왜 이 남성들은 저 출장 안마에 속아서 돈을 넘긴 건지, 잠시 후에 희대의 사기 사건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화투 살해 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피의자 김모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포 당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즉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독립자기 피한국부 위반이고요.
관련돼가지고 중국에서 일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접하러 온 거예요. 진술 보고할 수 있고. 네, 간단할게요. 그거는 좀 이따가 피좀 잡으시고. 경찰의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모습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순간의 모습들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범죄였고 어떤 남성들이 얼마나 돈을 뜯긴 겁니까? 출장 마사지 사기 사건 310명이 43억을 뜯겼다. 참, 경찰 출장 마사지 피싱 조직원 3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거 신종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산둥성 등에서 피싱 사이트를 35개 운영을 했는데 역할 분담이 철저했다. 광고팀은 여성 얼굴을 내걸고 출장 마사지 광고에 앞장섰고요. 실행팀은 사이트를 보고 남성들이 연락을 해오면 예약금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마사지사 보증금, 입금자 명의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추가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뒤에 잠적하는 수법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누가 뜯기냐. 10만 원 보냈다가 수상하면 안 뜯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남성은 이렇게 150여 차례 한 사람이 9,500만 원을 돈을 입금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자금관리팀은 이 돈을 갖고 돈 세탁을 나섰고요. 남자들 310명이 43억 원이 뜯겼습니다. 마사지가 뭐길래.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뜯깁니까?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아니, 저는요, 이게 피해자분들이 참 안쓰럽고 안타깝긴 한데, 참 좀 어떻게 보면 또, 예? 아니, 또 이런 데 당해요. 한 명이 9,500만 원까지 입금해 줬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는요. 마사지 딴 데서 받으면 되지, 뭘. 예. 사기꾼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기꾼인데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요. 예. IQ가 200이 된대요. 아, 그래요? 그 순간에 머리가 그냥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접속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이 돼버리면 피해자가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1인당 한 130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0명에 43억이니까 한 130 몇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1인당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는 그 법원에서 검찰에서 무조건 구속 수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 법원에서 거의 다 실형이 나오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범죄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운영을 갖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그런 만연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쓰이지 않게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들이 내걸었던 그 출장 마사지가 정말로 전문적인 마사지사가 가서 뭉친 데도 풀어주고 혈도 뚫어주고 하는 그런 마사지입니까? 그런 마사지가 이렇게 몇십만 원씩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한 거죠. 건전한 마사지 같은 데 가면요. 1인 한 번에 한 2, 3만 원. 예. 그다음에 좋은 데 가도 한 5만 원이면은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을 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을 갖다 요구한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 이건 이상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거를 이용하는 남성들은 불법 행위는 아닙니까? 불법 행위를 할 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미수에 그쳤으니까. 네네. 이렇게 뜯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 사기의 피해자니까 예. 민사소송을 갖다가 제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그 제도가 생겨가지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그 형사 재판 중에 형사 피해자가 그 돈을 사기당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치를 해주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케이스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출장 마사지를 이용하려고 입금했던 남성들도 굉장히 떳떳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정혁진 변호사님의 견해시고요. 어떻게 홀렸길래 실제 범행 당시의 통화 내역도 입수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예약금 입금해주시고 지금 수요일에 시간은 한 50분? 입금되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제가 준비시키면서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든 계좌 추적을 하든 하셔갖고 회수처리 받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재명 기자, 돈을 받기 전에 목소리와 벌써 돈을 받고 나서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피해자긴 한데 뭐 순수한 피해자를 보기는 어렵겠죠. 그 불법행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저 사기단들에게 끌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선금을 먼저 내면 된다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수법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뭐 입금자가 틀렸다 여러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낸 돈이 아까워서 계속 이제 딸려갔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떳떳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저희가 아까 음성 들은 것처럼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바로 잡았을 텐데 다 피해자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액이 점점점 커지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기 사건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화투 시비가 살해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화투 살해 의혹 사건입니다. 그 전말을 조금 더 상세히 드러났는데 함께 보시죠. 화투 시비 살인 전말 20만 원 일어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는요. 그날 오후부터 남성 2명, 여성 3명이서 화투를 쳤다. 분당에서 말이죠. 김씨가 점당 500원으로 치자 해서 모두 동의하고 화투를 쳤다. 같은 날 저녁 20만 원 딴 여성 1명, 딸 전화 받더니 집에 가야 한다. 그러자 피의자가 따면 집에 가고 이르면 밤새도록 치냐 하며 심한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김모 씨 스스로 경찰에 전화, 도박하고 있으니 다 잡아가라 라고 전화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는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화투와 현금 등을 숨겼고 증거를 못 잡아 경찰들은 그냥 돌아갔다. 그러자 김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현관을 등진 채 서서 아무도 못 간다며 협박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몰래 베란다에서 신고를 했고 잘 알려지는 것처럼 흉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석방을 해줬습니다. 석방이 된 김모 씨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다음날 여성 2명을 살해했다. 이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는요. 다른 동네 사는 한 주민이 김모 씨에 대해서 범행할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진술을 했다. 훈련한 김모 씨가 이 사달을 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용태 의원님,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현관을 등진 채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지금 벌써 하루 만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도대체 정가가 45억이나 되는 이 사람을 뭘 믿고 그렇게 순순히 석방을 해준 겁니까? 석방만 해주지 않았어도 이런 사달이 아까 목격자의 말대로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뭘 믿고 저렇게 경찰이 풀어줬대요. 전과 45억을 경찰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을 했었던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냥 화투를 같이 치면서도 싸웠던 게 아니라 칼로 협박을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과 45범이 칼로 협박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풀어줬다. 흉기로? 흉기로. 근데 이거를 지금 풀어줬다고 하는 경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죽은 두 사람 정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뭔가 이 중대한 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는 뭐 사실 경찰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힘든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지만 저거는 실수라기야 보기에는 정말 기강에 해이한 정신 나간 업무 수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거는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 대변인, 당시 목격자 중에 일부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진술을 해서 풀려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과 45범에 그때 당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 간의 어떤 분위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목격자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줄 만큼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경찰의 판단. 참 조언이 없는 일인데 일선의 경찰들이 갖고 있는 고충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위험을 막아야 되고 법 질서를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런 경우에 현행범이긴 하지만 그 다음 살인까지를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 김모 씨는 과연 범행을 시인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살해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처음에 흉기 들고 있다고 자진 신고 왜 하셨습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과도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 사주고 뭐 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피해자 김모 씨의 답변과 태도를 보셨는데 이진명 기자, 이 김모 씨의 태도 어떻게 봤습니까? 글쎄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이웃과의 관계 부분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았다. 자기가 뭐 술도 사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재판 받아야 할 텐데 하여튼 뭐 우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을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정황상 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칼을 준비해놓고 흉기를 준비해놓고 있었고, 그리고 경찰 풀려나자마자 바로 또 범행을 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범죄의 정당성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무슨 45범 전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경찰관도 해명을 또 하고 있죠. 뭐 조금 전에 목격자도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고령이기도 하고, 또 뭐 심야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 방치하면서 범행이 일어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 책임도 있겠지만, 저는 이 김 씨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고작 20만 원 잃었다고 지금 20만 원 때문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건데, 과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히나 만약 김 씨가 증언한 대로 그 전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 때문이었다면, 저는 진짜 이게 단순히 이제 살인 혐의도 살인 혐의지만 이런 분노조절 장애들을 사회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정말로 경찰을 상대로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정말 황당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약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면 경찰한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법적인? 일단은 경찰 자체에 대해서 책임 묻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과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징계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일단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가해자,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민사적이긴 하지만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과도 많으시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이 국가 소속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민사적으로. 형사적이 아닌 민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하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핫플 소식 접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사파남, 오늘은 어떤 사건일까요?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호련히 한국을 떠난 7순 넘은 노인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오늘은 바다 건너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건 현장 가보시죠.
자, 오늘 사건 범죄 현장에서 세 가지 단서를 저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일본행 티켓입니다. 출국, 디파처, 재팬 티켓이 있는데 어떤 단서일까요? 단서 내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간 노인의 수상한 행적. 주인공은 72세입니다. 72세. 요즘 70대들이 워낙 젊으셔서 노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고령이죠. 72세. 올해 2월 A씨와 공범 3명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간 이유는 이겁니다. 효고현과 오사카 등 지역에서 빈집을 털기 위해서. 원정 도둑이죠. 그런데 범행 시작 한 달 만에 전원이 다 체포됩니다. 호기롭던 범죄 당시와는 달리 한 달 만에 전원이 체포돼요. 그런데 약 2,700만 엔, 우리 돈으로 3억 원 상당의 물품 훔친 데 성공을 했고 과자 등과 섞여서 한국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박성호 변호사님, 70대 남성이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간 이유가 빈집털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70대 한국인 남성이 동료 3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체포되기까지 한 달 동안 우리 돈 약 3억 원에 상당하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칩니다. 엄청 턴 거네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턴 것이죠. 그리고 예. 이 물량들을 국제 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범행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검거했다는 것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검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전에 강력팀에 근무를 할 때 강력팀 근무할 때 관할 내에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번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이 그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아침 조회 때부터 그 팀장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검거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예, 팀원 7, 8명에게 검거할 때까지 귀가하지 말라. 나도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라고 언급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이 있고 그 바로 당일날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물품과 현금을 훔칠 때까지 검거를 하지 못했다는 것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계 팀장의 말에 따라서 범인 검거율이 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건데 지금 일본 경찰이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경찰에 비해서 일본 경찰이 좀 늦게 잡은 경우군요. 아마 팀장과 경찰의 역량 외에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검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잠시 후 살펴볼 두 번째 단서와도 연관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3억 원 가까이의 귀금속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게 과자 등 일본 과자랑 섞어서 국제 우편으로 국내로 다시 보냈다는 건데 이게 뭐 세관이나 그런 데서 안 걸립니까? 과자와 같이 현금을 넣어뒀을 때는 특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수법을 썼던 것 같은데 훔친 물건들을 계속 보관하게 되면 검거가 용이해지죠.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훔치는 즉시 한국의 자신의 지인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지속할 의사를 내비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까지 가서 절도 행각을 벌였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필 왜? 라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단서,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제3의 눈. 이분이 지금 두리번 하고 있죠? 두 번째 단서 내용 살펴보시죠. 원정 도둑질, 왜 하필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갔느냐? 현지 경찰 조사에서 한국인 A씨는 한국에서는 도둑질하기가 힘들다. 작은 골목 주택가에도 골목골목마다 감시 카메라,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는 도둑질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시즈카 시니치 류코쿠 대학 범죄학 연구센터장은요, 낯선 외국에서 빈집 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일본 거주민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돈 많은 사람을 타깃으로 절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일본까지 가서 범죄했느냐? 이유는 단순했어요. CCTV가 없었다. 맞습니까? 70세가 넘은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거창한 범죄도 아니고 빈집털이를 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경찰부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름 아니라
한국에서는 주택가 작은 골목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둑질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일본에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국 남성이 왜 굳이 일본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가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CCTV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비교적 용이하다는 진술을 해왔다는 겁니다. 즉 일본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같은 이유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에서도 CCTV라고 원인을 꼽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CCTV 개수가 많다는데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그리고 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800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맞네요. 인구 대비 800만 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CCTV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주로 대도시 번화가 위주로 설치되어 있지 주택가 등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류쿠쿠대학 범죄학 연구센터장은 일본 내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낯선 외국에서 어떻게 빈집 터냐? 일본 거주민으로부터 사전에 정보 제공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 공범이 있을 거다. 더 조직적인 범죄일 거다라고 이 센터장은 제기하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이 언급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CCTV가 부족하다는 것이 범행이 용이했다. 그것이 일본에서 범행을 저지른 주요한 이유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빈집털이는 그냥 실행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집에 사람이 분명히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침입했을 때 현금과 귀금속이 충분히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게 되는데 아마 A씨에게는 일본의 연고가 있었을 겁니다. 내막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지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일본 내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상태에서 빈집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그렇군요.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행은 더 용이했죠. 그런 이유로 일본에서 범행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한국인 70대 일당의 빈집털이 범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재방문. 함께 보시죠. 지난 2019년에 이미 이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일본 효고현에서 빈집털이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겁니다. 올해 2월뿐만 아니라 붙잡힌 올해 2월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에 현지 경찰이 공범 2명을 그때 당시 체포했고 이 A씨, 70대 A씨는 수사망을 피해서 한국으로 도주를 했었다. 결국 올해 3월에 체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일본 법원은 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네. 박성민 변호사님, 재방문이었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미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19년에 빈집털이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공범들은 검거된 반면 운 좋게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공범 3명과 함께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빈집털이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인데 다시 원정 간 거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검거가 되고 말았죠. 사실 빈집털이는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절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범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상습성을 띠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빈집털이는 절도 범행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범죄, 침입절도에 해당합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특수한 수법을 조직적으로 이용해왔고 상습법인데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금품과 귀금속을 훔쳤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가 권고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역 6년이 권고됐다. 즉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정도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사건도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해안에는 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도 일교차 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늘했던 아침 저녁 공기가 이제는 꽤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꽤 두꺼운 소재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 고민하지 마시고요. 외출하실 때 겉옷 한 벌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mm,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영동에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23도, 부산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이 20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익준 변호사와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 이지민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2사말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